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기업에서 업무적으로 갖고 계신 그런 여러 AI, 특히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한 진실을 좀 낱낱이 좀 보여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기업에서 과연 현실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세 가지 포인트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AI에 대한 트렌드, 그 다음에 AI 업무 자동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과연 균형 잡힌 AI 오토메이션 전략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로 세 가지 토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24년 1월 달에 구글에서 이렇게 이미지 하나를 입력을 하고 원하는 영역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애니메이트 누르면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 호라가 또 2월 달에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줬죠. 이렇게 텍스트로 어떤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리 법칙까지 잘 이해하도록 해서 동영상을 쉽게 만들어주는 부분까지 이제 만들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올해. 특히 이 그림에서처럼 오픈소스의 모델이 굉장히 성능 향상과 더불어서 기존에 굉장히 큰 규모의 LLM 모델이 많이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 올해 굉장히 화두 중에 하나였었던 부분은 SLM인 것 같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작은 스몰 랭귀지 모델들이 진짜 어떤 특정 목적에 맞춰서 잘 만들어지고 실제 많은 기업에서 도입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굉장히 비용 효율적인 모델 옵션이 확대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서 왼쪽에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파이낸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에이전트들, 그리고 뭐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코딩을 잘할 수 있는 에이전트들, 그리고 이 녀석들을 감싸는 매니저에 해당하는 에이전트들. 저희는 이 부분을 에이전트 오버 에이전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에이전트들의 발전에 따라서 가상 상담까지 해주는 에이전트들이 실제 현실 세계에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도 이런 플랫폼을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업무 자동화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행 수준도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능률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약 600여 명의 기업인들께 실무적으로는 과장급 이상, 그리고 임원들 대상으로 젠 AI에 대한 시스템 또는 본인들 기업에 어떻게 어느 시점에 도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약 56%에 해당하는 분들이 2년 내에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을 업무에 도입을 예정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44%는 아직까지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56%에 해당하는 곧 도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갖고 계신 큰 고민들이 뭔가, 약 628명의 젠 AI 도입 고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다음과 같은 주요 5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젠 AI 활용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술 자체가 우리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직까지는 미성숙한 게 아니냐, 그리고 비용이 너무 높아요. ROI가 잘 안 나와요.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200건 이상의 생성형 AI에 관련된 유스 케이스들을 3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축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가 앞서 보셨던 많은 이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현실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광고 카피나 콘텐츠 제작을 자동화하려고 했는데 AI가 만들어낸 결과가 종종 우리 브랜드 이미지랑 맞지 않아서 수정을 많이 해야 하더라고요. 데이터 학습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기존 팀원들이 이걸 활용하는 데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AI를 통해 경비 보고서나 세금 계산을 자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법규나 규정이 자주 바뀌니까 AI가 그 변화를 빠르게 반영 못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수동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계속 필요했어요. 지금 우리 현실에는 이렇게 생성형 AI가 긍정적인 효과로 다가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업무에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남아있고, 자동화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AI의 아버지죠.
1956년에 AI라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신 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분과 2006년 정도쯤에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럴 네트워크가 과거에는 알고리즘적으로 원하는 답을 얻기까지 돌려야 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었던, 하지만 엔비디아에서 쿠다 라이브러리를 발매를 하고 GPU의 코어 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안 풀렸었던 문제들이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걸쳐서 이제 실험을 돌려야 되는, 대학원생들 다 졸업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회사에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드웨어적인 발전이 그때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교수님께 여쭤봤던 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도 발전하고 하면 이 딥러닝에 대한 부분들이 AI 관점에서 굉장히 다 이제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분이 예끼 놈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AI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정말 다양한 기술이 조합이 되어야 비로소 사람처럼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귀를 사용해서 듣고 계시고요. 눈을 사용해서 제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 제가 어떤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지 보고 계시고요. 그걸 보면서 머리로 생각을 하시죠. 나는 내일 이걸 가서 우리 회사에서 주변에 회의록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우리 보스한테 드릴까, 이제 이런 고민들도 하실 거고,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가끔 가다가 호응도 입으로 내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 AI가 우리 현실 세계에서 업무적으로나 현실 세계에서 작동을 하게끔 하려고 하면 정말 다양한 알고리즘과 기술들이 같이 조합이 돼서 원하는 문제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지 심리학적인 그림이죠. Divergent Thinking, 즉 발산적인 사고고요. 그 다음에 Convergent Thinking, 수렴적인 사고입니다. 창의적인, 창조적인 그런 산출물들, 음악, 생성 AI가 잘하는, 어떻게 보면 시적인 것 잘 만들어내고요. 뭐 그림, 동영상 굉장히 잘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질문에 따른 아이디어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의 것들에 의해서 창조적인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잘 우리 현실 세계에 다가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기업의 업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통하지가 않죠. 오히려 수렴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실제 팩트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허용이 안 되는 참 그런 부분들이 다들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께 어려움이 뭔지 같이 이제 뭐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99.9%의 정말 정확도를 자랑하는 그런 뭐 학습 모델이 있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옵니다만 우리는 1%의 오류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안전환경 쪽 같은 경우에는 0.1%의 부정확성 때문에 저희 기업엔 도입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즉 1%만 해도 안전환경을 예를 들어 볼게요. 100명, 99명의 안전한 결과가 나왔지만 한 번의 안전사고에 의해서 기업은 진짜 존립 자체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기업에서는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고요. 가장 최근에 저희가 건강식품을 생산을 하는 대기업 D사를 대상으로 아주 재밌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사례가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굉장히 어려웠었던 밸런스 찾기에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러 가져 나왔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화학적으로 굉장히 뭐 약물에 해당하는 그런 뭐 위험성,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 위험한 성분을 넣지는 않죠. 하지만 사람이 섭취를 하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 진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뭐 이렇게 공표하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성분,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을 수시로 다운을 받고
이 다운받은 것들을 갖고 뭐 해외에서 다운받은 베트남에서 다운받은 건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야 되고 번역한 문서를 요약해 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3개의 부서에서 7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력들이 12주 이상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이 일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했었냐면 생성형 AI는 정말 일부였었습니다. RPA, 생성형 AI, 그다음에 OCR IDP 뭐 문서를 사진 찍은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다 인식을 해가지고 제품의 라벨지와 비교하는 그런 일까지를 다 이제 BPA라고 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사용을 해가지고 한 사이클 E2E라고 하죠. 시작부터 끝까지를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자동화를 하는 그런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휴먼 인더 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가로축은 완벽을 위한 노력, 그리고 세로축은 수행 정확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해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 생성형 AI LLM의 정확도를 기준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요. 요즘 너무 학습이 잘 된 모델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한 20%에서 30%의 노력만으로도 정확도가 80% 이상이 나오는 굉장히 편안한 그런 시대가 왔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80% 이상을 넘겼지만 우리가 30%의 노력 이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도 사실 80% 이상의 정확도를 더 가져가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실제 확률적인 부분들을 사용을 하는 생성형 AI 또는 AI 기술들을 완벽하게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AI는 기계는 불완벽합니다. 이런 부분을 사람이 완벽하게 기계의 불완벽함을 채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사람의 역할을 기계가 더 효율적으로 받쳐줘야 된다. 이 개념이 바로 휴먼 인더 룹이고요. 이미 머신러닝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생성형 AI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답은 이겁니다. 라고 했을 때 확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무고개를 해야 사람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동화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동화 프로세스를 설계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개입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같이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